자, 이제 우리 사례문제풀이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수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하루 3시간 그리고 4주차 저한테 4주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주에는 여러분들께 미리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문제를 미리 올려드리고 답안을 올려드리지 않은 것은 그쵸. 문제를 풀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문제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풀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올려져 있는 문제들을 미리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것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임의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2주차는 우리가 의무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가 좀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 문제를 들어가는 것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임의보험, 의무보험 이렇게 나눠져 했고요. 3주차에서는 우리 근로자 배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서는 모든 의무, 임의, 그리고 근로자 배책 이러한 부분들을 다 혼합해서 정말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작년에 유예반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새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난이도 있게 좀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거의 산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하고자 노력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좀 알차게 공부를 하고 점점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1주차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굉장히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4주차에서는 잘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그 4주차를 잘 따라오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접하시더라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비록 한 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반드시 근제배책에서 가락이 나오지 않고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4주 동안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계산 문제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수의 그런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각 보험에 관한 부분들은 이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우리가 의무보험, 임의보험 그리고 근제배책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면 우리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하죠? 손해배상을 할 때는 손해의 3분설을 하죠. 첫 번째는 무슨 손해? 적극적 손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손해? 그렇죠.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슨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그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손해는 3분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 손해를 계산을 하실 때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적극적 손해의 종류가 뭐가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비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뭔가 필요로 할 때 나 스스로 뭔가 치료를 받으면서 뭔가 나 스스로 내가 움직이거나 먹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또 손해가 있고 그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인건비인 거죠. 타인의 인건비. 타인의 인건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척추체가 다쳤으면 압박하는 뭔가 기구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조구비.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장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 손해예요. 자, 그러면 치료비는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치료비? 입원 기간에 들어가는 그죠? 기왕 치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퇴원 이후에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서 병 간호를 받아야 됐을 때는 간병비가 들어가지만 퇴원을 한 이후 집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퇴원을 한 이후에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거는 간병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개호비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보조급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했던 그런 기왕 보조급여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들어가는 향후에 들어가는 보조급여가 있을 거예요. 자, 장례비는 그냥 장례비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게 얘네들은 그냥 가심만 적용해서 실손해액을 지급을 하죠. 인건비 지급을 하고 그런데 향후에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라든지 개호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앞당겨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를 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가로 계산을 해야 돼요. 현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간병비나 개호비를 지급을 할 때 이때는 도시 일용임금에 며칠을 적용을 해야 된다? 30일을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에 30일로 산정을 하셔야 한 달은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나올 거예요. 뭐 31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31일 있는 달도 있고 30일 있는 달도 있고 사실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 뭐 29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30일로 산정하시오라고 친절히 나와 올 겁니다. 그럼 일용임금을 30일로 산정을 해야 되죠. 왜? 개호는 항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30일로 산정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1인 몇 시간 개호죠? 8시간. 1인 8시간 개호. 그리고 배상 책임에서는 몇 명까지? 2인까지 인정을 한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2인까지 인정.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소극적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 손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서는 상실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소극적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실 수익이 있어요. 어떤 상실 수익? 사고부터 입원 기간까지. 그래서 퇴원 이전. 치료 기간에 대한 벌어들이지 못한 상실 수익이 있을 거고 이걸 휴업손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퇴원 이후부터 만약에 통원 치료를 했다면 통원 종료까지 통원 치료 종료까지 그리고 치료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 정년까지.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언제까지? 가동연한. 가동연한 몇 살이죠? 65세예요.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상실수익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사고부터 퇴원까지는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100%를 지불을 해주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적용을 해줘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중요한 건 퇴원 이후부터 통원 종료인데 이때 통원 치료 기간에 발생하는 상실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적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시가 됐든 뭐 연구장애가 됐든 뭐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장애를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통원치료 상실수익을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동력 상실률이 12%가 나왔다. 그럼 통원치료에서 12%의 그 상실수익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장애가 전혀 남지 않았어요. 뭐 한시장애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장애가 결국은 인정될 때만 뭘 지급한다? 퇴원 이후부터 통원 종료까지 결국에는 통원 치료 기간에 그러한 상실 수익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치료 종료 이후부터 정년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퇴원 이후부터 정년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지급을 해줘요? 임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은 임금이 아니라 이 피해자의 임금이 아니라 도시 일용임금의 그죠? 일용임금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랬다면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반드시 공제해주는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실수익 부분에서 이렇게 노동능력 상실로 된 이 상실수익 외에도 또 뭐가 있죠? 일실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실퇴직금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일실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자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 공식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일식퇴직금 한번 산정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피해자가 그쵸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 근로했던 그 기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근속 퇴직금 이 사람이 사고 이전에 일했던 부분들을 누가 지급을 해? 퇴직금.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 곱하기 30일에 재직 연수를 곱해주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퇴직금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정년까지 입사해서 정년까지 받았을 그 금액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겠죠. 총 예상 퇴직금도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놔야 돼요. 똑같죠? 임금에서 곱하기 30일로 산정을 하고 그리고 재직연수가 아니라 입사년도부터 정년까지 이 기간에 연수를 곱해주면 이 사람이 실제 사고랑 상관없이 받았어야 되는 총 퇴직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먼저 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 그리고
A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뭘 적용해요? 여기 이자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자율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분의 0.05 곱하기 자녀 재직기간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현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B네요. 그리고 여기 A를 여기에서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또 뭘 가실이 있다면 가실도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 위자료죠.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실의 10분의 6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위자료는 충분히 그 지문에 뭐 8천만 원 내지는 뭐 1억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그리고 가실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가실의 몇 퍼센트? 10분의 6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산수 부분들은 다 말끔히 해결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을 거. 만약에 암기가 되지 않으셨어도 계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충분히 이거는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부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이렇게 손해의 3분설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이제 작은 세밀한 하나까지도 놓치시거나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쵸?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결국에는 제 집을 찾아가는 것들이 지금 부족하신 거잖아요.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도대체 뭘 배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그러면 면책되는 요건들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사고는 이 보험에서 지급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 문제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동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그 상실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의 그러한 장애와 10%가 있다면 합산 20%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차감체증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문제를 좀 올려드렸어요. 그 교과서에 우리가 기본 그 사례 문제집에 수록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봐라 하고서 문제를 지금 냈는데 어떠셨어요? 6사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헷갈리는 거 한 2어 문제 정도는 있으셨을 거고 나머지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좀 빨리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A부터 F까지죠. F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내드렸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6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좀 정립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A의 장애는 어떤 상태였죠? 다 영구장애였어요. 영구장애면 이 사람의 가동 능력을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가동 연한까지 이 장애를 다 인정을 받고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족관절이 20%, 경관절 10%, 그리고 척추체가 30%인데 다 영구장애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 그리고 그 다음 10%죠. 자, 그럼 20%에 그대로 10%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0이라는
그런 노동 능력에서 지금 뭐가 차감된 거예요. 그죠? 20%가 차감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남은 부분들이 80%의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를 하면 계산하면 몇 %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노동력이 차감 체증으로 해서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28% 합산하며, 그리고 또 3번은 뭐죠? 척추체가 30%예요. 그럼 결국 20%와 이 8%를 더해서 28%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따졌을 때 나머지 이 사람이 지금 더해야 될 게, 자, 28%에 100% 마이너스, 지금 노동 능력이 몇 % 상실된 거예요? 28% 상실된 거죠? 28%에 곱하기, 그리고 30%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자, 19.6% 지금 몇 %가 나올까요? 이게 70이니까 72에 3, 3이 6, 37이 21, 21.6%가 나와요. 21.6%. 그럼 결국에는 21.6%와 28%를 합산을 하면 49.6%가 이 사람의 최종 입원 사고로 발생한 최종 장애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40.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 49.6% 최종 장애율. 자, 그리고 2번 B 한번 계산해 볼까요? 족관절이 20% 장애가 있는데 한시 3년이에요. 그리고 경관절이 10%, 한시 5년. 그리고 척추체가 영구장애인데 30%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긴 순서대로, 좀 전에는 그냥 지문에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한시장애가 섞여져 있고 영구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수월해요. 자, 한번 볼게요. 가장 긴 게 뭐죠? 척추체 영구장애 30%예요. 그러면 30%. 그리고 그 다음 긴 게 뭐죠? 한시장애 5년, 경관절 1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0%의 경관절 장애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0 마이너스 30%, 경관절이 10%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죠? 7%예요. 경관절 장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합산을 하면 37%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나머지 이제 한시 3년짜리 하나만 남은 거죠. 결국에 37%에 100 마이너스 37% 곱하기, 자, 20%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63에다가 2, 3이 6, 6이 12, 12.6%가 돼요. 그러면 12.6%에다 37을 더하면, 37%를 더하면 결국에는 또 49.6%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여기 최종 장애율 얘랑. 그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시장애이기 때문에 사고부터 가장 긴 거부터 적용을 하면, 사고부터 3년까지는 장애율이 몇 %예요? 49.6%가 장애율이고, 그 다음 사고부터 3년까지 49.6%고, 그리고 3년 이후부터 한시장애가 5년이죠? 5년까지는 여기 37%가 이 사람의 장애율이에요. 그리고 5년 이후부터는 이 사람의 장애율은 30% 영구장애 하나만 남는 거죠. 다 하나씩 3년 있다가 완치가 되고 한 부위가, 그리고 5년 있다가 다른 한 부위가 또 완치가 돼서 결국엔 장애율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래서 장애율이 그 영구장애부터 계산을 하시는 게 한 번에 계산하고 훨씬 더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푸시기에.
답안을 올려놨으니까 함께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 한번 볼까요? C는 다 영구장애인데 척추체만 기왕장애예요. 기왕장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우리 기왕증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이미 장애로 인정을 받은 기왕증이 있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상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인정받지 않은 기왕증이 있어요. 결국에는 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몸이 어딘가 좋지는 않지만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거고 얘는 장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 능력이 이 사람이 100%가 아니고 이 장애로 인정받은 부분들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C를 한번 볼게요. 다 영구장애인데 척추체만 기왕장애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척추체 기왕장애 30%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고 이전부터 70%밖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30%가 뭐라고요? 기왕장애. 그리고 나머지는 족관절, 경관절을 이번 사고로 발생한 장애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30%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에 이 사람이 더하기. 자, 20%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7이 14. 결국에는 14%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얘는 44%. 그리고 그 다음 장애가 10%짜리가 하나 있네요. 자, 44%. 그러니까 순서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답안하고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최종 장애율만 맞으면 되니까요. 44%를 빼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그러면 56. 결국에는 5.6%가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 최종 장애율은 49.6%예요. 그죠? 49.6%에서 자, 이제 무엇을 하냐.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면 가해자 쪽에서 억울하겠죠. 이 사람이 원래 30%는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최종 장애율 49.6%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왕장애 30%를 공제를 해야죠. 그럼 결국에는 19.6%가 이번 사고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순수 장애율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뒤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족관절이 20%, 경관절이 10%, 그리고 척추체가 30%의 장애가 있지만 결국에는 기왕증 기여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기왕증 기여도기 때문에 기여도가 몇 퍼센트? 40%예요. 결국에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기왕증 기여도면 장애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결국에 척추체의 30%의 기왕증 기여도가 40%니까 결국에 사고 기여도 몇 퍼센트죠? 36, 18%.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장애는 16%예요, 척추체에는. 18%예요, 36, 18. 자, 한번 볼게요. 기왕증 기여도가 40%니까 결국에 이 40%는 장애로 인정받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기왕증 말 그대로 기여도기 때문에 30에 36, 18 하면 36, 18이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체는 18%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사람의 장애가 결국에 자, 이 부분들이 인정받는다는 거 보시고 결국 여기에 18%만 적용이 되는 거죠. 18%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30% 계산하시면 안 돼요. 기양증 지금 기여도 기양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18% 더하기 100% 빼기 자 18% 곱하기 10% 하면 이 부분은 8.2%가 되겠네요. 그죠? 8.2% 더하면 8, 26이니까 26.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26.2%에 더하기 100 마이너스 26.2% 그리고 곱하기 20% 지금 조건절 하나 남아있죠? 20%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면 8 그리고 100 이렇게 해서 빼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하면 14.76이 나와요. 14.76 계산 한번 해보세요. 14.76에다가 26.2%를 더하면 결국에는 몇 퍼센트가 되죠? 40.96%가 되는 거예요. 40.96%.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 할게요. 2의 장애율. 2는 영구장애인데요. 나머지는 영구장애고 하나는 기양장애가 있긴 있는데 이번 사고로 기양장애 있던 자리에 더 장애가 가중된 거예요. 동일부의 장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공부하실 때. 자,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헷갈리셨을 텐데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사고로 인한 장애고 한 군데는 기존의 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장애가 가중돼서 장애율이 더 커진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체의 동일부의 기양장애가 10%가 생겼다. 결국에는 30% 장애 중에 나머지 10%는 어떤 장애라는 거예요. 결국에 기양장애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장애율은 20%라는 거죠. 그죠? 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사실 20% 이번 장애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에 30% 장애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10%와 20%가 합산이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30%의 장애에서 그 다음 장애가 10%짜리가 있네요. 곱하기 10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 퍼센트죠? 7%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합산을 하면 37%가 돼요. 그리고 37%에 100% 마이너스 37 곱하기 20% 남았죠?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63이니까 6.3%가 되죠? 37에다가 6.3% 더하면 40 자, 37% 6.3%에다가 6.3이 아니라 20%니까요. 6.3 곱하기 2, 3이 6. 6이 12.6%네요. 이걸 10% 착각해서 12.6%를 합산을 하면 49.6%가 되죠. 49.6%가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인정을 해주느냐.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의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부위에 이미 이 장애가 생기기 전 30% 중에 10%는 이미 기양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감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49.6% 최종 장애율에서 기양증으로 갖고 있었던 10%의 기양장애는 빼주고 결국 인정받는 것은 39.6%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뭐가 남았죠? 족관절과 요추와 경추에 영구장애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족관절은 다 영구장애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합산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체 이제
의학을 배우셨으니까 척추체에 보면 우리가 목배인 경추부터 시작해서 흉추, 요추까지 경추, 흉추, 요추 나머지 꼬리뼈 이런 거는 체간골로 들어가고요. 어쨌든 이 척추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부위로도 볼 수도 있지만 동일 부위로 실무에서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손사가 아직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는 보험사 측에서는 동일 부위로 보려고 하는 그래야지 보험 이제 그런 손해배상금이 좀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부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장애율을 더 높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실무에서 왜 이런 부분들을 동일 부위로 보고 있냐면 산보험의 그런 개인보험이 약간이 변경이 됐어요. 동일 부위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서는 배상 책임에까지 동일 부위로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겨서 계속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독립순서를 일하시게 되면 각각의 부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일 부위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동일 부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동일 부위로 보셔도 무난하고 만약에 동일 부위로 보지 않고 각각의 부분들로 이제 보시고 산정하셔도 당락엔 큰 결정은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코멘트할 정도는 하나 달아주셔도 되겠죠. 실무에서는 동일 부위로 보는 경향과 아니면 각각의 부위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뭐 각각의 부위로 인정하겠다 아니면 난 동일 부위로 그냥 보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답안에 우선 동일 부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중에 장애율이 높은 거를 그냥 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추가 30%, 경추가 20%의 장애였어요. 그래서 높은 요추만을 적용을 해서 10%에 더하기 곱하기 30 하면 결국에는 얘는 39, 27%가 되니까 결국에는 37%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7%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경추의 20%를 또 차감 체증으로 해서 더 인정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37%에 더하기 100만 20을 하면 63, 2, 3, 2, 6, 6, 2, 12 12.6%를 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12.6%를 더 인정받으면 결국에는 49.6%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그 문제하고 동일한 그러한 장애율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다가 일단 그래도 너무 헷갈려요 하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 이런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등급을 좀 적용해서 장애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약관을 사용하는 그런 보통 이제 의무보험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개방성골절은 한 등급을 뭐 상향하겠다 아니면 선상골절 그냥 단순한 선상골절인 경우에는 한 등급을 뭐 하향하겠다 이러한 그런 약간의 문구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의무보험에서 제가 또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나중에 근제배책에서 등급 조정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것도 또 문제에 맞춰서 그때 풀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프만 개수를 사용을 하는데 호프만 개수가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 라이프 니즈보다 좀 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가 있냐. 240까지만 적용한다. 414개월에 해당하는 240을 더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손해배상보다 이자율이 더 이자 부분이 더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240까지만 적용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6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어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푸시는 데는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러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의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강제성이 없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들어있는 보험이 임의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보험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에요. 사실 교재에는 영업배상책임 안에 들어있는 특별약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험에 나올 것들은 사실 그런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우선 약간의 형식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우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업배상책임에 가입을 하면 여기에 각각의 나한테 필요한 특약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 특약은 뭐가 있냐?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도급업자. 도급업자 특약이 있어요. 이 도급업자 특약은 누가 드느냐? 내가 도급 계약에 의해서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뭔가 그 공사의 시설로 인해서 제3자라든지 그러니까 타인이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그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도급업자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집을 제대로 못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약.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약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발주자가 가입하는 거. 발주자가 누구죠? 공사에 누군가가 도급계약을 했을 때 그 일을 나눠주는 사람이 발주자예요. 결국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우리 757조에서 그런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그런 수급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도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죠? 없지만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누군가가 일을 시킬 때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참견하거나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고에서 발생했을 때 이 사람도 결국에는 그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결국에 이 보험은 누가 가입을 하느냐.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돼서 이 사람이 지는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이 보험은 이 사람에게 일을 받은 그러니까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이에요. 나중에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약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학교 경영자 특약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입을 하겠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학교는 다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업배상책임 학교 경영자 특약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설기계. 건설기계 특약. 건설기계를
뭐 건설기계 업을 한다든지 건설기계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설기계에 의해서 제3자에게 뭔가 손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배상책임을 건설기계 특약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계약상 가중책임, 그리고 체계 기본규를 보면 쭉 특이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 5가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이에요. 임의보험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건설기계, 발주자 미피철 배책, 그리고 도급업자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배책이랑 같이 섞여서 혼합된 문제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특약을 다 혼합해서 짬뽕을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뭐 군의치료비 담보 특약이라든지 이런 특약들은 얘네들이 딸려서 또 가입하는 특약이 또 특약인 거예요. 추가 특약. 군의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군의치료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딸려져 있는 옵션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업배상책임의 보험에 지금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이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셔라. 자, 그리고 또 임의보험에 또 뭐가 있어요? 임의보험에는 여기에 생산물 배책. 생산물 배책 있죠? 생산물 배책은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양도한 이후에 제3자에게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배책. 의사배책은 또 왜 중요할까요? 약간 그 보험 증권이 약간 다르죠. 다른 증권하고. 그러니까 손해사고증권이 아니라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을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임의보험인데 일배책의 피보험자. 그 부분들을 또 기억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 기본적인 사안들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임의보험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시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특약으로 뭘 가입했죠? 시설 소유관리자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목욕탕에서 손님이 이제 낙상사고로 당한 거죠. 그래서 김땡땡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다가 지병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발생한 사고였고, 그리고 박땡땡은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김땡땡에게는 법률상 책임이 있다 없다 목욕탕 측에서 김땡땡은 없다. 그리고 박땡땡에게는 무슨 책임이 발생을 하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그 목욕탕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업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목욕탕 측은 756조 사용자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책임? 그리고 공작물 책임도 또 져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손님이 제대로 목욕을 하고 나오는 이후까지 안전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관리에 조금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소홀히 한 부분들의 가실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존재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짚어주시면서 법률상 책임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 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용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 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 중 사고를
이제 담보하는 그러한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김땡땡에게는 법률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목욕탕 관리 이미지에서 이미지 차원에서 들어놓은 군의 치료비 추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만?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박땡땡에게는 한번 치료비를 한번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군의 치료비가 한도가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땡땡의 손해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손해액 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적극적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 손해 뭐가 있죠?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자, 치료비.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과실이 몇 %예요? 20% 과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치료비 3천만 원에 과실이 20%. 그래서 결국 3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0%의 과실을 적용하면 382 24. 2,400만 원으로 치료비가 지불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 손해. 자, 소극적 손해는 뭐가 있어요? 입원 기간에 그러한 소극적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가족연한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주부예요. 주부이기 때문에 평소에 받았던 임금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용임금을 적용을 해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입원 기간의 부분 그리고 이후에는 입원 이후에 대한 부분에서 언제까지? 가동연한까지. 가동연한 몇 세? 65세. 이 부분들을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입원 기간은 임금 10만 원에다가 22일을 곱해주고 자, 100% 다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개수가 호프 개수가 10이에요. 그 과실 1 마이너스 20%를 하면 총 금액이 1,760만 원이었네요. 1,760만 원. 한 번씩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이후부터 가족연한까지는 10만 원 곱하기 22일.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이 몇 %죠? 10%죠? 10%. 자. 그리고 개수가 사고부터 가동연한까지가 90, 호프만 개수가 90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80이겠죠? 호프 개수. 그리고 과실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얼마예요? 1,408만 원이 나와요. 1,408만 원.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정신적 손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여기다가 계산할게요. 위자료는 자 교통사고 사망의 위자료가 2015년부터 1억으로 그 대법원의 판결에서 1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8천도 될 수도 있고요. 실무에서는 더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억 곱하기 지금 노동력 상실률이 10% 곱하기 1 마이너스 과실 몇 %? 10분의 6만 적용한다고 했죠? 60%만 이 사람의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 6, 12 12%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8.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자, 88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합산을 하면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다 합산을 하면 얼마예요? 6,448만 원이 박땡땡의 손해배상금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얼마? 50만 원. 그래서 계산을 하면 50만 원을 공제를 하면 6,398만 원이 되네요. 6,398만 원. 한도가 얼마죠? 1억이에요. 결국에는 6,398만 원을 다 지급해 줄 수 있겠죠. 6,398만 원을 다 지급을 해줘요. 여기까지 다 계산하셨죠? 그리고 뭐가 남아있어요? 손해방지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피보험자가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과 함께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게 100만 원의 손해방지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피해자에게는 이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1억 한도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손방비용은 지급을 하겠죠. 1억과 그리고 손방비용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피보험자하고 약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이 공제된 금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보는 부분들은 없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사실 영업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지금 이 특약에 대해서 낸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를 제가 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이렇게 냈고,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뭐죠? 학교 경영자 특약이에요. 아까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이제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학교 업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학교 경영자 특약이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부분을 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업무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외부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학교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제3자는 누구이냐? 그때는 피해자는 말 그대로 학생과 제3자, 학생이 아닌 제3자예요. 타인. 그러한 부분들이 피해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군의 치료비 담보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군의를 다 보증하는 그런 치료비 특약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3자는 학생에만 국한이 돼요. 타인은 아니에요. 그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지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페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해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인조 잔디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학생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선생님이 뛰어가다가 선생님도 다쳐요. 자, 그러면 누가 다친 거예요? 지금 학생과 선생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특별약관에 피보험자는 누구죠?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험에서 얘기하는 제3자란 누구예요? 학생.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그런 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제외한 제3자예요. 결국엔 타인인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다친 거예요? 지금 학생과 선생님이 다친 거죠. 그래서 학생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만 학생에 대한 사고는 결국에는 교직원인 선생님은 여기 타인에 해당도 안 되고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생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에서는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군의 치료비라든지 군에는 말 그대로 뭐예요? 학교 안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건데 결국에는 법률상 책임이 없는 치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특약하고 말고 그 군의 치료비 말고 명칭이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군의회를 다 담보하는 그냥 치료비 특약이 있어요. 치료비 추가 특약 같은 경우에는 군의에다가 군의 시설이 아닌 구외 시설, 그 외의 시설도 다 담보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군의 치료비나 그냥 치료비 특약이나 피보험자는 누구다? 피보험자는 학교지만 법률상 책임이 없는 이 사고를 담당하는 피해자는 결국에는 학생밖에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학생이 아닌 제3자를 굳이 타인을 법률상 책임도 없는데 굳이 그 사람을 뭐 치료비까지 대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쳐서 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법률상 책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또 이용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공작물 책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채무불이익이라든지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책임은 없지만 결국에는 법률상의 이런 뭔가 민법의 법률상의 책임은 없지만 선생님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는 근로자 재해에 대한 보상할 그런 책임이 근로기준법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미리 말씀드렸죠. 선생님에 대한 보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제3자도 아니고, 그죠? 학생도 아니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건 지금 법률상 책임도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배책에서 나가는 것이 없고, 군의 치료비는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여기에 치료비를 받을 만한 그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의 치료비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 김땡땡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 만약에 근로자 재해 보장 그런 보험이 있었다면 거기서는 지급이 되었겠죠. 그죠? 가실과 상관없이 지급이 되니까. 자, 그리고 채땡땡 한번 볼게요. 학생. 치료비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치료비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극적 손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손해는 지금 치료비와 그리고 학생에게 들어간 보조급여가 있어요. 자, 치료비는 얼마예요? 1,500만 원 곱하기 가실이 20%가 있네요. 계산을 하면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보조급이 300만 원에
곱하기 1 마이너스 20% 과실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38에 24, 240만원. 그래서 적극적 손해의 합산 금액은 얼마죠? 1,440만원이 나와요. 1,440만원. 자,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피해자 채땡땡의 신분이 뭐죠? 지금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고 직업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쵸?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 당시에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직업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없고 그냥 학생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간에 휴업손이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지금 연구장애를 입게 됐어요. 연구장애를 입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장애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데 언제부터 인정을 해줘요?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상실 수익을 인정을 해줄 때 그쵸? 2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연령이 됐을 때부터 상실 수익을 인정을 해주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인정이 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 2년 24개월을 제외하고 그때부터 인정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호프개수 240을 넘지 않게끔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너무 젊다. 그럼 호프개수가 그 240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장애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동요장애에 의해서 연구로 29%의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 복무를 제외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자. 제외되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채땡땡의 군복무 기간 24개월을 뺀 나머지부터 상실 수익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워낙 지금 나이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240까지 계산을 하면 여학생하고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 다 가족연합까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극적 손해에서 사고부터 언제까지 치료 종결까지 이 기간에 대한 소극적 손해는 인정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고에서부터 또 치료 종결 이후부터 군복무 기간 24개월을 뺀 나머지 그 이후부터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가족연합까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빠지는 게 군복무 기간도 빠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20살 되는 그 성인 기간까지도 빠져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걸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입시수익 10만원, 그 임금 10만원에 22일을 계산을 하죠. 22일. 그리고 노동능력이 지금 장애가 29%가 나왔어요. 그죠? 29%. 그리고 호프 개수가 한번 볼까요? 호프 개수가 사고부터 치료 종결까지가 5가 나왔고요. 사고부터 20세까지가 28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부터 군복무 기간까지가 50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그 22세 이후부터 가족연합까지 인정을 해주는 건데 결국에 가족연합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480에 50을 호프개수 50을 빼더라도 240을 이미 한참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인정을 해준다? 호프개수 240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과실이 20%. 나이가 어리면 이 호프개수 240만 유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1억 2,200
49만 6천 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위자료는 1억에 노동능력 29% 상실, 그리고 가실은 10분의 6만 적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2,55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면 합계 금액이 1억 6,241만 6천 원이 나와요. 한도가 얼마예요? 1인당 1억이네요. 자기부담금을 이제 공제를 하면 1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141만 6천 원일 거고요. 그죠? 그렇지만 한도가 지금 1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은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호프게스 240만 넘기지 말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타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학생과 누구라고요? 조직원 외에, 그 근로자들 외에 제3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구내치료비라든지 이런 특약에서는 학생만이 담보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